네,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 특강 일곱 번째 유튜브 강좌입니다. 중간고사 휴식 잘 보냈나요? 중간고사 기간이 제일 힘든 시기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내 강의는 제일 편안한 어, 시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죠. 언제까지 시험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자, 오랜만이죠. 어때? 기다려지지 않던가? 일주일 강의를 안 하니까. 응? 화상 강의는 화상 강의고, 유튜브 강의 유튜브 강의인데 다르죠? 김필준, 그렇지? 많이 기다렸죠? 뭐 필준이 나한테 무슨 메일을 보냈었는데 무슨 메일을 보냈더라? 인터뷰 하자고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자신 없는데. 이천결, 최내정, 최은지, 권줄리, 우리 줄리 씨 중간고사 시험 잘 봤습니까?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김동하, 김우현, 권민지. 이 사파로바 알시나 이 친구는 강의를 아예 안 듣는 모양이죠. 김지원, 문조서, 조우동, 이빈, 반효원, 전우진. 우진씨 난수금 다 읽었죠? 꼼꼼히. 김도연, 김현아, 황재미. 네, 다 왔죠? 자, 오늘은 이 난장이와 써올린 작은 공, 한국 현대문학사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인 난장이와 써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은 짧은 시간, 1시간 반, 길어야 1시간 반쯤 되는 그 한정된 제약된 시간 안에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에요. 큰 개요만 얘기하고요. 예, 더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파고드세요. 연구를 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선생은 이 뭐랄까 도구만 들려주는 거지. 괭이가 됐든 삽이 됐든 망치가 됐든 뭐 끌이 됐든 줄이 됐든 톱이 됐든 들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 장비나 도구들을 마련해서 소설의 숲으로 가야 됩니다. 난소공의 숲으로도 가고요. 또 다른 소설로도 가야죠. 지금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을 바쁘게 읽고 있을 텐데 만만치가 않죠. 그 만만치가 않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작품들을 염두에 두면서 원형의 전설의 위상이랄까 위치를 가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의 세계, 소설의 세계, 그 세계를 경유해서 현실과 환상의 세계로 오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장을 써올리는 작은 공을 현대문학사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난소공 화상 강의 시간에 이 매진을 열리진 문제와 사건으로서의 난소공 등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어, 지난 강의를 배경으로 하고 오늘은 좀 더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난장에 써올린 작은 공에서 지섭이가 하는 말이죠. 맞나?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런 날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음, 그냥 산이 됐든 들길이 됐든 어, 천변길이 됐든 싸들어 다니고 싶은데. 자, 난소공 개어보겠습니다. 이 난소공은 1975년 12월 호 문학사상의 칼날이 처음 실린 후에 1978년 여름호 창작가 비평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까지 대략 2년 반에 걸쳐서 쓰여진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 연작 소설이라고 그랬죠. 연작 소설은 한 편 한 편이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한 편의 소설을 이루는 구성의 작품을 말합니다. 70년대 이 연작 소설이 유행했어요. 물론 지금도 연작 소설들이 많이 쓰여집니다만은 상당히 그 장점이 많은 형식이죠. 다양한 관점에서 또는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이나 사물이나 나 자신, 인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시선으로 포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선으로, 시간이든 공간이든 인물이든 다양한 시선으로 포착할 때 훨씬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 연작 소설이 70년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난소공입니다. 그리고 윤은길이나 이청준이나 그리고 우리 저 유명한 이문구 관촌수필까지 다 이런 연작 소설의 계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12편의 연작 소설인데요. 우리 읽어서 다 알다시피 메비우스 띠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칼날 기억나죠? 칼 가는 얘기. 우리 난쟁이와 신의 얘기죠. 우주여행, 난장이와 써올린 작은 공이 네 번째 작품입니다. 육교 이후에서도 주목해야 돼요. 학생운동 하다가 뭐랄까 현실에 적응해가는 소심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궤도회전, 기계도시,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 우리 그 가계부가 바로 텍스트에 들어와 있는 작품이죠.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노사협상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클라인스의 병, 그리고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이 작품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경훈이의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이죠. 에필로그가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프롤로그에 해당하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앞뒤에 수학 선생이 등장해서 각각 메비우스 띠와 띠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또 굴투청소부 얘기를 하죠. 또 안진뱅이와 꼽추가 등장합니다. 이 12편을 하나하나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편을 전체를 읽을 때 이 난소공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인물의 프로필도 이 전체를 아울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장이네가 있습니다. 아버지 김불이가 있었죠. 우리
누가 발표했더라? 발표할 때 불이라는 이름이 갖는 이 역사적인 슬픔이랄까요? 소망이 드러나 있다 그랬죠. 불이 그랬죠. 김부리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온갖 일들 다 하는 사람이죠. 영수, 영호, 영희 3남매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김부리는 온갖 이 허드렛 일들 다 하죠. 뭐 칼갈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꼭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엌 고쳐주기, 이런 온갖 그 허드렛 일들 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공장 노동자는 아니죠. 노동자이긴 하지만은 이 요즘 말은 뭐라 할까요? 비정규직, 그렇죠? 또는 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영수는 이제 본격적인 노동자죠. 은강 으로 들어가면서, 은강 그룹으로 3남매가 다 들어가죠. 은강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난장이의 자녀 세대는 현대적 노동자가 되고,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던 아버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난장인의 가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이 소설 전체를 이끄는 사건의 핵심에는 철거가 있습니다. 이 무호가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 무호가 집이 헐리면서 소설 전체가 시작됩니다. 계고장과 함께 시작되죠. 해서 이 소설의 계고장이 딱 바로 표로 나오잖아요. 계고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서사 장치가 되죠. 계고장이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서사를 밀고 나가는 최초의 힘이랄까요? 그런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난장인네 좀 노동자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대로 쭉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죠. 노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대대로 이어지는 난장이 집안의 계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은강그룹, 이 경운이네 집입니다. 은강그룹 집안이 있는데 뒤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얘기하듯이 경운이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회장과 숙부, 작은 아버지죠, 숙모가 등장하죠. 그래서 재벌가의 그 비리, 비행 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숙부를 바로 영수가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전체 구도는 이래요. 전체 구도는 딱 대립적 구도입니다. 난장이네와 은강그룹, 재벌이죠. 자본가와의 그 대립 구도가 기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딱 그림 속에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 만약에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단편만 보면은 이 은강그룹 얘기는 안 보인단 말이야. 철거하러 온 사람들 얘기만 보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 딱지를 사는 부동산 업자 있지. 우리 영희가 자기 문서를 찾으러 가는 그 남자 있죠. 영동에 사는 그 부동산 업자 정도만 나옵니다. 이 본격적인 자본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장이가 써올린 장공이라는 단편만 봐서는 안 돼요. 전체 12편을 함께 아울러 봐야 이 대립구도가 선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난장이네를 대표하는 영수라는 이 노동자가, 자동차인가요? 강철인가요? 노동자가 은강그룹 회장을 원래 목표로 했는데 이 숙부를 죽이는 것으로 크게 끝나죠. 얘기가 어떤 화해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난장이네, 노동자를 대표한 난장이네와 자본가를 대표하는 은강그룹의 대결로 좁혀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립은 또는 대결은 화해 또는 사랑의 국면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중간 인물들이 있는데, 중간 인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앞뒤 수학교사가 있죠? 수학교사가 문제 핵심을 던져주고, 화두처럼 던져주고 그게 이 소설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화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렇죠? 거기 등장하는 게 메비우스 D입니다. 클란시의 병은 뭐 수학 교사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학자의 입을 통해서 등장하죠.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학 교사가 얘기하는 교육 제도의 문제점도 주목을 해야 돼요. 나중에 더 얘기할 거리들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지섭이라는 이 인물 주목해야 됩니다. 학출은 학생 출신의 줄임말입니다. 학생 출신 노동자죠. 노동운동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70년대, 80년대는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이 노동운동 현장으로 뛰어들죠. 여러분들 잘 아는 노회찬 의원이라는 사람들 아주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은강이라는 도시가 가상의 도시가 등장하죠. 아마 인천을 배경으로 한 것 같은데, 인천의 노동운동이 아주 셌죠. 한지섭도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지섭이라는 인물 대단히 중요해요. 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한지섭의 증언이 있었죠.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 중에 한 편만 주목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 한 편만 읽고서 난송을 다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12편 전체를 시야에 놓고 봐야 돼요. 물론 한 편 한 편도 의미가 없진 않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연작 장편 소설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로 독립적이되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진 연작 장편 소설로 이해하고 봐야 온전히 또는 오롯하게 이 난소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지섭 같은 경우도 이 철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현아한테 물어볼까? 난장이가 쏘는 작은 공이라는 그 단편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헐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철거 원들이 와서 집을 부수지. 그 고기는 누가 사왔지, 현아 씨?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 고기가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아니면 닭고기야? 그게 바로 한지섭이죠. 한지섭이 그리고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한지섭이라는 인물 주목하세요. 그리고 윤호라는 인물 잘 보세요. 윤호는 율사의 아들, 율사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아들로 등장하죠. 변호사 아들로 등장하는데, 이 지섭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이에요. 그 서재를 뒤지면서 권총 찾는 장면 있잖아요. 왜? 그 궤도회전인가요? 그렇죠? 우주여행인가? 궤도회전인가? 자꾸 헷갈린다. 그럼 확인을 해야지. 우주여행이지. 우주여행입니다. 이 부잣집 아들인 이 윤호가 한지섭에게서 과외를 받죠. 그러면서 지섭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동정적인 연민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분노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이 윤호 같은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아버지를 알죠. 변호사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회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서서히 확보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심퍼사이저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우주여행 보면은 이제 윤호가 지섭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섭이 또 난장의 아버지에게 책을 권하기도 하죠. 1만 년 후의 세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다. 이 소설에 책 두 권이 중요하게 등장해. 하나는 1만 년 후의 세계. 이게 동화적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노동수첩이라는 그 책자가 있죠. 이 두 개의 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희가 이 노동수첩을 보고서 서서히 노동자 의식을 키워 나가는 거죠. 이 윤호가 지섭의 영향력 하에서 서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잘 보시 바랍니다.
이런 인물을 심퍼사이저라 그래, 심퍼사이저. 이건 우리 문학사에 대단히 중요한데, 잠깐 필기를 해볼까? 오랜만이네, 필기가. 그렇지? 우리가 심 하면은, 왜 이러나? 심 하면은, 함께 이런 뜻이죠. 더불어서. 우리 심포니 이래서 심포니. 포니는 음이잖아. 음이 함께 어울려서 이 말이죠. 심퍼시 하면은 잘 써봐요. 심퍼시 하면은 뭐더라? 심퍼시? 퍼시가 뭐야? 퍼시. P-A-T-H-Y. T-H-Y. 퍼시가 뭐야? 퍼스에다가 이 텔리를 붙이면 좀 잘 알려나? 텔리퍼시 하면 텔레파시지. 마음이 텔레, 멀리 가는 거죠. 마음이 멀리서 통하는 걸 얘기하지. 이 퍼시가 들어가면 퍼시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세요. 이 마음, 영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퍼시 하면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감, 뭐 연민 이런 뜻을 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심퍼시에서 심퍼사이저까지가 가능합니다. 이 이 말이 만들어지겠죠? 심퍼사이저. 심퍼사이저 하면은 공감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공감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동정자, 공감자 이러는데 한국 문학사에서 심퍼사이저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다. 우리 우진 씨가 확인해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염상섭의 문학을 얘기할 때 심퍼사이저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소설이 뭐가 있을까? 염상섭 작품 중에 만세전 읽었나? 만세전이 3대죠, 3대. 3대 보면은 그 조병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같은 인물이 등장해요. 전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인데 어떤 사회주의자도 아니에요. 뭐 노동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들 들고 심퍼사이즈라 그래요. 염상섭 소설을 보면은 사회주의자, 그 당시는 주의자라고 했는데 사회주의자나 아나키스트들에 대해서 동정적인 마음을 갖는 인물들이 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으로서 추종하거나 그 이념을 자신의 이 사상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저런 시선도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지. 그런 공감자, 동정자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염상섭 소설이 대표적이에요. 조금 더 가면은 한국 문학사에서 카프 문학이 있죠. 카프 문학, 계급 문학이라 그러지. 다 1학년 때 들어봤을 거예요. 카프 문학, 계급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카프 문학은 조직적인 문학 운동이잖아. 사회주의 이념을 딱 깃발처럼 내세우고 이런 작품을 쓰라 그러면 쫙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잖아. 근데 이게 작가들이 보기에는 못할 일이죠. 작가들이란 모름지기 이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이 족속들인데 이런 족속들이 조직적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 이건 자기 배반이지. 해서 이 조직에, 카프란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이 카프의 큰 방향성,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렇게 공감하는 작품을 쓴다거나 이 고통받는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이 문학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조직들의 일정 정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작가들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바로 이효석, 최만식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동반자 작가라고 했어요.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카프라는 조직의 구성원은 아니지만은 그 이념의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 동반해 나가겠다. 동반자 이러지 함께 가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문학사에서 이런 큰 흐름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동반자 작가에서 염상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심퍼사이저 인물형, 그리고 이 난소공에서 이런 윤호와 같은 사람들. 뭐 한지섭 같은 친구는 아니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한 사람이죠. 음. 이 윤호 같은 인물이 심퍼사이즈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신혜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혜가 칼날인가요? 칼날인가에서 그러죠. 우리도 다 같이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라 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난쟁이. 근데 난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난장이는 키가 117cm고 몸무게가 32kg인 아버지 난장이를 구체적으로 일컫기도 하지만은 메타포, 하나의 상징, 비유이기도 하죠. 이 거인에 대비되는 난장이들. 그러니까 거인은 자본가들일 테고 난장이들은 노동자들일 테죠. 하나의 비유, 메타포로서 읽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신혜가 우리도 같은 다 난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결국은. 자신들도 이 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큰 그 틀에서 보면은 억압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됐죠? 이 신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 육교 이외에서에서 이 신혜가 바라보는 동생과 동생 친구 얘기도 흥미진진합니다.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의 배반, 배신. 이 노동자 운동, 빈민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판에 뛰어들면서 참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죠. 참 놀라운 그 변신 능력에 가끔씩은 입을 다물지 못하곤 합니다. 뭐 이재호나 김문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 빈민운동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극우 세력의 맨 앞에 놓여 있는 형국이죠.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학자 등장하죠. 이 과학자는 이제 우리 누굽니까? 난쟁이 아버지의 꿈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노동교회 목사, 이 교회 쪽에서 노동운동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노동교회 목사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회는 노동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혜라는 인물이 은강방직 손녀로 등장하죠. 은강방직은 우리 영희가 다니는 회사죠. 이 경혜도 이 윤호를 만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부잣집 사람들이 노동운동 또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경혜하고 경우는 완전히 구분되죠. 구분된 인물입니다. 크게 봐서는 은강방직 재벌가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전체 그림 그려지죠. 조금 부수적인 인물이랄까 또는 은유적인 인물들이 안진뱅이 고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희가 윤호하고 연애하는 애던가요? 그다음에 명희 어머니, 난쟁이네 집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죠. 명희의 일화 있죠. 목숨을 끊은 우리 영수의 첫사랑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또 누가 빠졌나? 많이 빠졌겠지? 누가 빠졌는지 한번 봐봐요. 철거민들도 빠졌고요. 또 영희라는 애도 있었지. 영희 말고 노동운동 할 때. 그리고 노사 협상할 때 나왔던 그 노조원들도 있었지. 이 노조가 재벌에 어떻게 길들여져 가는가. 그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략 여기 등장하는 한 몇 명인가? 열댓 명 정도의 인물을 보면은 이 인물들의 프로필 통해서 난소공 전체 개요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정리됐죠? 이 난소공의 개요였습니다.
네, 난소공 전체를 읽어 나가는데 빠뜨릴 수 없는 이, 이 상징이 있죠. 바로 메비우스 띠와 클라인시의 병입니다. 이게 이 순간 수학적으로 클라인시의 병 같은 경우는 미분기하학과 관련이 있다 그러죠. 이 메비우스 띠는 공간에 대한 상상 등등과 관련해서 뭐 여러 영역에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하게 한번 봐요. 지난번 줌을 통한 화상 강의에서 발표자도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비우스띠와 클라인시의 병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되죠. 특히 클라인시 병이 그렇습니다. 메비우스띠가 맨 앞에 나오죠. 수학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끝으로 구두청소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내부와 외부가 따로 없는 입체는 없는지 생각해보자. 내부와 외부를 경계지을 수 없는 입체, 즉 메비우스의 입체를 상상해보라. 메비우스의 입체. 메비우스의 입체를 상상해보라. 우주는 무한하고 끝이 없어 내부 외부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들 얘기하죠. 요즘 천문학자는 다 압니다. 간단한 메비우스 뒤에 많은 진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내부와 외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을 달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힌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차별이 없는 세계,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별이 없는 세계, 모두가 평등한 세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이 사라진 세계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야 돼요. 대립이 사라진 세계. 겉도 없고 속도 없고 따라가다 보면 다 하나로 만나는, 다 한 면으로 이어진, 겉과 속이 없죠. 안과 밖도 없고. 근데 이 세계를 꿈꾸는 게 인간의 가장 오래된 그 몽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랑의 세계든 정의의 세계든 아니면 유토피아로 얘기하든 뭐라 얘기하든 그 세계는 실현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란시 병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 1번에 이 병이 있고, 이거 안과 밖 다 구분이 되죠. 이걸 구멍을 뚫어서 이게 끼웁니다. 끼우면은 이제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입체가 드러나죠. 메비우스의 입체겠죠. 이게 클란시 병이 메비우스의 입체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빠른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바뀌고 바뀌 곧 아닙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만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과학자는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대로야. 맞아 이 말이죠. 과학자가 말했다. 근데 여기 이 구절, 인용한 구절을 보기 전에 앞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과학자는 교육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적인 방법에 의해 문제의 핵심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클란시의 병을 제시하면서 이 과학자를 영수가 만나는 것도 어떤 뭐 환상 같은 거죠. 실제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리의 구애를 받으면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게 되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여기 영수예요, 영수. 정말 내부가 없군요. 내가 말했다. 안팎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닫혀있는 공간이란 말도 알겠어요. 과학자가 웃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있으면 이런 현상은 없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으니까 클라인시 병과 같은 현상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날 나는 이 병을 왜 나에게 보여주느냐고 물었고 과학자는 병을 완성한 순간에 네가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나에게는 우연 같지가 않았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그림 3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3이에요. 3. 이 3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실체를 무시하고 상상의 세계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실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런 것은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거 만들 수는 있겠지. 제작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세계는 상상에서만 상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이 클라인시의 병이 구현된 이런 세계, 안과 밖도 없고, 이 대립도 없고, 노동자 자본가도 없고, 난쟁이와 거인도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 행복하고, 모두 사랑하는 이런 세계는 상상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 3을 들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내가 물었는데, 그는 간단히 그것은 없다고 잘라만 했다. 있는데 없다고 그런단 말이지. 있는데. 분명히 클란시병은 실제적으로 이런 이 마우스처럼 만들 수 있단 말이지. 분명히 사물이 있는데 과학자는 그것은 없다고 얘기하지. 그런 이 클란시병이 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 세계, 그러니까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대립과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겠지. 이건 메비우스의 띠에서 이 메비우스의 띠가 평면이라면 이 평면 입체화한 것이죠. 그럼 이게 앞뒤에 놓여 있는 이유를 알겠지. 그죠? 그러면 이 소설 전체는 뭘까? 난장이가 써올린 장공의 소설 전체는 대립을 뛰어넘으려는 몸부림은 이 대립을 뛰어넘어 사랑에 충만한 세계로 가고자 하는, 즉 안과 밖에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로 가고자 하는 난장의 꿈은 실패했다 라는 것이죠. 비극적 세계 인식이지. 이런 걸 비극적 세계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안과 밖에 구분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걸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든 낙원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은 황금 세계라고 얘기하든. 근데 그 세계를 향해서 현실과 몸부림치면서 그 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끝없는 좌절밖에 안겨주지 않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 세계를 꿈꿀 수밖에 없다는 그 인식, 이게 생의 비극적 인식이에요.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지. 근데 이 인식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겠지. 영수가 그렇듯이. 우리 영수의 이 길을 보면은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이런저런 그 자벽부로 일하다가 결국 노동자로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는 이 클란시 병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재벌 회장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재벌 회장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그래요. 이 클란시 병이 마지막이, 그가 클란시의 병을 들고 나를 향해 돌아섰지만 나는 그의 방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은강방직 보전반 기사 조수는 빠른 걸음으로 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 마지막 문장이거든. 이 보전반 기사 조수가 바로 누구냐면은 영수예요, 영수. 노동자로서 자기 의식을 갖춰 나가는 거죠. 이런 세계가 과학자는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그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고 싶은 거죠. 누구는? 영수는. 그리고 영수와 함께 했던 한지섭과 같은 사람들은. 정리가 되죠? 이런 메비우스띠나 클란시병은 이렇게 실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야.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안과 밖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런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형식이든 몽상의 형식이든 그 세계를 꿈꾸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은 비극적 소설입니다. 이 비극성이 강화되는 것은 사랑의 세계를 향한 꿈이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세계를 향한 꿈이 강렬할수록 현실은 더욱 참담해지지. 이 참담한 현실, 비극적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이 예술로서의 소설을 우리는 읽고 있는 중이지. 난소공을 꼼꼼히 읽고 나면은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 겁니다. 문장의 차원에서부터 세계 인식의 차원까지. 난소공은 한국 문학의 사건이에요. 사건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30년, 40년이 다 돼가죠.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42년, 4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현실과 조응하잖아. 이게 훌륭한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이기도 하지. 딱 이해갔죠? 메부이스티와 클란시의 병. 상세한 내용은 이 메부이스티가 뭔지 클란시의 뭔지 이런 것들은 포털 사이트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그 비유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비유의 저 심연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고민해서 한번 댓글로 남기고 여러분들 삶과 한번 계속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메비우스 이띠나 클란시의 병과 같은 이 삶을 꿈꿔본 적이 있나? 없고서야 문학을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햇빛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날은 공부하기 너무 싫어. 그렇지. 권민지, 이런 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만이냐, 야만이. 그지? 자, 앞에서 메비우스 띠를 했으니까, 이게 메비우스 입체로서의 클란시 병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이항 대립의 세계를 한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 이항 대립, 두 개의 항이 대립한다는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간단하게 그림이랄 것도 없어요. 여기 그림이 아니고 글씨를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두 개의 항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치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됐죠? 천국은 자본가들의 세계이겠네. 그다음에 지옥은 노동자의 세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설을 보면 아주 고급 저택가죠. 공간을 보면은 고급 저택이 있는 곳이고, 여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곳이고, 뭐 공간적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곳이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 빛일 테고, 여기는 어둠일 테고, 이렇게 등등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항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 대결을 어떻게 끝장내느냐가 이 소설의 문제일 텐데, 많은 그 노동소설 또는 노동자 소설들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 대결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이 투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황석영의 작품이든 아니면 식민지시대 노동소설이든 또 홍의담의 깃발 같은 작품이든 김남일 소설이든 이런 그 노동자들 투쟁에 의해서
자본가들의 양보를 끌어내므로써 노동자들의 삶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으로 대개 서사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간격, 자본과 노동자의 간격을 어떻게든 좁히려는 노력을 소설은 보여주죠. 노동자, 또 노동 소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들, 이, 뭐 낮은 임금들, 그리고 자본가들의 이 폭력들, 온갖 이 비행들을 다 드러내면서 노동자들이 의식화해 나가는 거지. 노동자들이 자기의 상태,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의식해 나감으로써 삶의 조건들도 바꿔나갈 뿐만 아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간다라는 큰 흐름 속에 있어요. 노동 소설이라는 게 흔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장이가 써올린 장국에서는 문체도 기존의 노동 소설과 완전히 다르거니와 이 대립을 지향해 나가는 것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협상 다 깨집니다. 다 깨지거나 노조들이 다 배반하죠. 배반하고 결국 남는 건 영수 있죠?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가 자본가의 대표인 그 경운이의 숙부를 살해하는 것으로 끝나요. 어떤 전망이랄까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인식만, 세계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만 오롯이 남아있는 형국이지.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나 클란시의 병이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여주는 인간의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천국과 지옥의 그 이양 대립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의 아들 경운이가 바라다보는 노동자들, 난쟁이들의 이 세계들.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폭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자본가들의 세계. 남들 착취해 도둑질해서 저렇게 뭐랄까요,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놈들이지. 그렇다고 이 적대감이 막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은 짤막짤막한 단문들, 접속사를 거의 동원하지 않는 그 단문들이 그렇듯이 이 언어들에는 비수가 딱 꽂혀 있지. 어느 순간 이 비수는 상대방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영수가 경운의 숙부를 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몇 군데 한번 봐요. 이 천국과 지옥, 이양 대립의 세계. 이게 난소공을 읽는 하나의 큰 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이양 대립의 세계가 지향되지 않는다는 거지. 지향이란 말 알죠? 지향. 예. 지향, 독일어 그 변증법 이론입니다. 정반, 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단순한 변증법적 세계를 그리고 있진 않아요. 우리 조세이는 그런 점에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변증법에서 얘기하듯이 이 태제가 있고 안티태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반, 그리고 여기서 이 신태제, 정반합으로 나아가는 운동으로서 세계를 이렇게 운동으로서 인식하거든. 나선형의 운동으로서 이렇게 정반합 이게 해겔에서 시작돼서 마르크스까지 이어져 오는 이 논리 구조입니다. 태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명제 안티태제가 있고, 이걸 종합하는 신태제가 있고,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안티태제가 있고, 이건 태제가 되죠. 다시 또 신태제가 있고, 이게 역사의 운동이고 삶의 운동을 생각했던 거지. 그럼 여기도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으면은 자본가 노동자가 만나는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역사의 발전으로서 조세이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지향이라고 해요. 지향. 정반합으로 되는 아우프 해붕이라는 독일어를 씁니다. 아우프 해붕
해붕이라는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어 번역어예요.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이 해붕 독일어를 쓰는데 이 지향의 과정들이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항 대립이 끝까지 갑니다. 영수의 비수가 영수의 칼날이 자본가인 이 경운의 숙부를 찌를 때까지. 그리고 영수도 사형을 이르지 않죠. 바로 사형당하는 걸 끝나요. 영수가 꿈꿔도 사랑의 세계, 메비우스 입체의 세계죠. 그 입체의 세계는 없다는 것이지. 이게 비극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볼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제법에서 정반 하회 과정, 이 지향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가? 한 번쯤 이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지. 자, 보세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유명한 문장이지.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지기만 했습니다. 이 천국이 어쩌면 천국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세계일 줄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자본가들 세계 그렇다고 천국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 그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읽으면 금방 합니다. 지금 강의하는 시점에서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고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뭐 재계에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런데 향년 78세랍니다. 향년 78살.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다 그러죠. 오늘 내가 보는 신문의 그 만평에 그런 그림이 실렸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내 줄인가 하면서. 죽어서 이제 이건희 씨가 죽어서 줄 서는 장면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만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허망한데 죽음이라는 걸 상상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을 텐데. 그 천국이라는 게 이른바 가진 자들이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게 과연 천국일까? 그렇지 않겠죠. 어쩌면 메비우스의 입체는 혼란의 세계인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평등의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봐봐요. 은강그룹 총수와 주주들 얘기는 어떤지 봐봐요. 그들은 낙원을 이루어간다는 착각을 가졌다. 낙원을 이루어간다. 우리 난장이가 살았던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었죠. 이 명명법이 반어라는 건 다 아는 얘기죠. 운수 좋은 날에서 얘기했듯이 낙원의 행복동이 아니지. 지옥이었지, 지옥. 근데 이 은강그룹 그 개울 건너편에 있는 은강그룹 사람들, 여기 이제 은강도시 얘기겠네요. 낙원을 이루어간다는 착각을 가졌다. 서로 낙원을 건설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이 나는 영수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낙원 밖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옆에 내동댕이 쳐둘 것이다. 그들은 냉 온방기를 단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나가다 교회로 이어진 도로 옆에서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더럽기도 해라. 그들의 부인이 말할 것이다. 게으른 낙오자들.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한 만큼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기생충 생각나죠? 냄새. 여기 냄새라는 어휘가 계속 반복되죠. 반지하 냄새라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는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무허가촌의 냄새라고 할까요? 난장이들의 냄새,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가 있었죠. 이
이 은강그룹 총수와 주주들이 생각하는 낙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착각을 가졌다 그랬죠. 이것은 이 낙원을 건설한다 해도 이것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 노동자들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이 누구의 낙원인가 이런 문제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 자본가들이 이루어 간다고 믿는 이 낙원이라는 것도 어쩌면 지옥의 다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소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노동 문제는 노동 문제지만 환경 문제, 그죠? 그리고 교육 문제, 역사 문제까지 다양한 지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난소곤이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이 폐수를 버리는 문제는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70년대 이미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 이룩하려고 했던 낙원이라는 게 결국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옥이 아니겠는가 말이야. 자본가들이라고 이런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 이항대립. 일단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항대립의 세계 정도로 좁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난소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이항대립의 구도가 깨지지 않습니다. 또는 깨지지 못합니다. 이 구도가 휘청하게 하는 순간은 영수가 자본가를 죽였을 때죠. 그리고 자본가들은 법에 의거해서 영수를 다시 죽음으로 내몰죠. 그러면 다시 이양 대립 구도는 원 상태로 돌아오겠지. 네.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과 환상, 내용과 형식 문제. 사실 슬라이드 이 한 장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상 강의 할 때 일부 말을 했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떤 그 시나 소설을 볼 때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내용을 what이라고 합시다. 무엇, 내용물. 근데 무엇보다는 어떻게 늘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근데 앞에서부터 계속 기존이라 하면 난소공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소설 또 노동 소설을 예로 들었는데 이 기존의 그 노동 소설이나 리얼리즘 문학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의 그 어법, 문법이라는 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노동자가 자기 의식을 거쳐서 세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길로 나아간다. 이거였어요, 이거. 강철을 어떻게 단련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리얼리즘 문학의 큰 흐름들입니다. 예,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들이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 모더니즘적인 기법들, 그러니까 표현 방법들 있죠.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이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문학이 리얼리즘 문학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강조하는 게 모더니즘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표현하느냐죠.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이
리얼리즘 문학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열어주죠. 그런데 모더니즘 문학 작품들이 언어의 그 실험을 극한까지 밀고 가는 그런 작품들이 우리의 인식에 가하는 충격은 리얼리즘 문학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정말 도끼로 한 방 얻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죠. 대표적인 카프카 작품은 카프카 작품, 그 브레이트 작품 같은 거 그렇죠. 네, 우리는 리얼리즘 문학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모더니즘 문학에는 조금 뭐랄까요, 거리를 두어왔죠.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가 질곡으로 점철돼 있었죠. 식민지, 분단, 전쟁.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중요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시험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식민지 시대 때는 이상과 박태원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시 쪽에서는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이 자유의 극한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 그럼으로써 이 무엇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얼리즘 작가들은, 모더니즘 작가들을 뭐랄까요, 이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더니즘 작품도 리얼리즘 작품 못지않게 현실에 대해서 가장 그 강력한 어떤 비판의 비수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카프카로 돌아가면 카프카의 변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의 불안한 꿈들 있잖아. 그 꿈은 돈을 벌지 못하면 벌레다라는 자본주의 명제를 그대로 보여주지.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밥줄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 불안들.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지. 자본과 권력은 젊은이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길들이는 거지. 그 불안과 공포의 정체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리얼리즘적인 언어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모더니즘적인 언어들 또는 문법들이 필요해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계를 보는 거지. 그 방법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 철거 계고장부터 시작해서 가계부 또는 설문지 또 협상 과정, 또 우리 영희가 어, 어디죠? 건축 설계 사무소인가? 거기 가서 쓰는 그 문서들 있지. 문서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진단 말이지. 그 가계부 하나 보고서 우리는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를 쫙 한눈에 볼 수가 있지. 그게 리얼리즘 이 소설에서는 보기가 힘들었어요. 용납하지 않았고. 근데 모더니즘에서는 시각적 자료들을 막 들어온단 말이야. 온갖 실험들을 하지. 몽따주 기법들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난장이가 쏘올린 자연공인의 소설 자체가 하나의 극한적인 형식의 실험이에요. 모더니즘적인 어떤 미학적인 수준에서 그 끝까지 치고 가고자 했던 것이지. 70년대 단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단순히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분 안 됩니다. 이거 다 경계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굳이 이 표시하자면은 이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늘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이게 리얼리즘이고 이쪽이 모더니즘이라면은 이렇게 요 지점들이 있어요. 요 지점 잘 봐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이게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딱 그 두부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게 아니에요.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것이지. 근데 편의상 다시 구분을 해보자면은 모더니즘은 어떤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서, 언어 실험을 통해서 도시적인 삶, 현대적인 삶이죠. 삶을 그리고자 하는 경향이지. 근데 리얼리즘은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야말로 사실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해요. 그림을 보면 참 좋겠네. 그림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림을 구상화가 있죠. 풍경 같은 구체적인 풍경가 있는가 하면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있지. 샤갈이나 달리나 또는 이브 탕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샤갈이나 달리나 또 이브 탕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 그림 보세요. 이런 탕기 이런 사람들 그림을 보면은 대장 이성적으로는 보면은 막 뭐 시계가 휘어 있고 막 요상해요. 요상한데 그 세계가 어쩐지 현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 꿈의 세계를 그런 것인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 꿈꾸는 나는 내가 아닌가? 꿈꾸는 나도 나죠. 이 내용과 형식,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거나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거나 이런 이 일방적인 얘기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상호 규정합니다. 상호. 내용이 달라지면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요. 형식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상호 규정하면서 상호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근데 노동자 소설의 계보에서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공은 형식적 실험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다르게 열어놨다는 것.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열어놨다는 것이지. 이게 난소공이 사건인 이유 중에 하나죠. 이 부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형식. 이게 어떻게 대단히 중요해.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말 다르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무엇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걸 떠올리면 될 거예요. 그 현실과 환상,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 현실과 환상은 정확히 구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의 삶은 역시 이게 현실이라면은 이 현실과 환상이 포개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 지점들이. 이게 전적으로 똑같아져 버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늘 현실과 환상이 만나는 경계에서 한동안 헤매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매지컬한 방법이 우리 얘기했었죠. 이 리얼리즘 얘기했었죠. 매지컬 막시즘 얘기했었습니다. 마술적 마르크스주의 기억나지?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인데 어떻게 마술적일 수 있냐 이랬잖아. 근데 과학이 대대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정제된 언어, 판단이 입각한 정제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환상이나 꿈이 깃들지 않을 리가 없지. 50억 광년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동화의 세계, 동화의 세계. 그리고 머리카락 좌라는 그 별자리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이 환상의 세계지만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 천문학의 세계에서는 엄밀한 천체 물리학에 입각한 과학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보며 꿈을 꾸잖아. 별의 이야기는 과학자들도 할 수 있고 시인도 할 수 있어요. 화가도 할 수 있죠. 고흐에게 별은 무엇이었을까? 주먹 많은 별들이 카페가 있는 이 창밖에 등불처럼 빛난단 말이야. 그 천체 물리학에 입각한 별이었을까? 아니죠. 그 별이나 천체 물리학자가 보는 별, 그 어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그 경계에서 서성이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부음문학 얘기하면서 매직 리얼리즘 얘기했었습니다. 이 환상적 기법이 현실의 이면을 더 날카롭게 투시할 수 있다는 것. 그 점도 주목해야 돼요. 환상적 기법을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적인 지점들을 더욱 날카롭게 해보여낼 수 있다는 것. 이 점은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이나 기타 보르헤스의 많은 작품들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꿈과 현실이 뒤섞입니다. 그 현실과 환상, 그리고 이것도 동화와 겹치는 지점들을 우리 조세이는 난소공에서 기가 막히게 보여줬던 것이지. 이 부분 이해 갔죠? 한국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리얼리즘 이 문학에서.
그러니까 난소공은 난쟁이 이들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린 리얼리즘 작품이면서 형식을 보면은 또는 문법을 보면은 탈리얼리즘적인 작품 또는 비리얼리즘적인 작품이 되어버려요. 이런 그 모순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순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 꿈을 꾸는 여러분도 여러분입니다. 어젯밤에 꾼 악몽이 내 아침 식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후의 일정을 회방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이해 갔지? 할 얘기 참 많습니다. 일부만 얘기했는데도 이러네요. 할 얘기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어떤 이 형식에서 이 문체를 보세요. 문체. 접속사가 없는 문체들. 짤막짤막한 문체들. 여기서 보건이와 이건 다 칸을 띄운 거, 행을 띄운 것들이지. 행을 띄운 것들입니다. 이 어디를 펼쳐도 좋은데 만약 이런 부분들 보이죠? 이런 페이지들 펴봐요. 몇 페이지인가? 193페이지. 이거 뭐 어디나 펴도 되는데 이 여백들을 여러분들 감당해야 돼. 여백들을. 이 여백을 감당해야 돼. 이 시적인 언어들. 이 여백은 어떤 그 시점도 흐려지고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 대화자도 바뀌고 그래요. 긴장 상태에서 읽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대한 불친절하지. 이 불친절한 여백들을 통과하고 나야 이 난소공 텍스트의 전모가 오롯하게 드러날 겁니다. 문장들을 봐요.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앞에서 인용했던 말이죠.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 맞나?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어디야? 잠깐만.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의 103쪽이네. 이 페이지 표시를 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때 페이지 표시해야 됩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이런 사람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70년대보다 지금은 더 많이 죽은 것 같죠. 땅이 죽어버린 것 같죠.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가 모두 열심히 일했네. 그렇죠? 그럼 또 묻죠, 지섭이.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아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네. 계속하자.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여기 쭉 이어지는구나, 그죠?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다리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실제로 아버지가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난장이 아버지가 굴뚝에 올라가서 종이 비행기 날리는 것을 그려져 있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대단히 동화적이고 어떤 환상적이죠.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 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또는 죽음을 앞에 둔
난장이의 그 순간을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어. 골뚝 맨 꼭대기에. 바로 앞에 달이 걸려 있어요. 그 앞에 피뢰침을 잡고 바로 앞으로 내밀었다.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종이 비행기라는 것도 그렇죠. 이게 뭐 희망이라고 얘기하든 뭐라 얘기하든. 이런 그 환상적인 이 기법들이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 현실의 고통들을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 이런 지점들도 잘 봐두기 바랍니다. 얘기는 화상 강의 시간에 비교적 상세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말고도 폐허의 편집꽃 얘기도 꼭 기억해야 돼요. 125, 126쪽. 어디 보자. 이 부분 한 단락 가지고도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김동하가 한번 읽어봐. 나 목이 아파서 못 읽겠어.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 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를 눌러왔다.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졌다.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펜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지금 철거가 돼서 폐허가 된 거지. 그 떨어져 나간 문짝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 잠들어 있어. 이게 영호죠? 응?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햇살 속에 꿈을 꾸는데 영희가 펜지꽃 두 송이를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어요. 펜지꽃 몇 번 나오죠, 이 얘기가. 이 펜지꽃은 무엇일까? 어떤 순수의 상징일까? 아니면은 폐허나 이 폐수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어떤 무엇일까? 이 대비도 잘 보세요. 대단히 초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한번 그림도 그려보세요. 143페이지 마지막 부분 문장들 정말 빛나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왔다. 울지마 영희야. 큰오빠가 말했었다. 제발 울지마. 누가 듣겠어. 나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큰오빠는 화도 안 나? 그치라니까. 아버지를 난장이라 부르는 악당을 죽여버려. 그래, 죽여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하는 이 대사의 여백들도 함께 보십시오. 시와 소설의 경계가 흐릿해 보일 정도입니다. 많은 문장들이 그렇고요. 많은 이 구절,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이 폐수에 펜지꽃을 던졌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 시적이죠. 아버지가 아버지 그림자를 따라갔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요즘은 시와 소설이 만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 얘기하지 말자. 여기 더 얘기하면 끝도 없겠다. 자, 다음 페이지. 메타포인데, 이제 앞에 펜지꽃도 얘기했지만은, 이 메타포들이 대단한 게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읽어내는 것도 대단한 공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난장에 쏘올린 작은 공의 그 메타포들. 아까 펜지꽃 있었지? 펜지꽃. 여기에 노수저가 있습니다. 노수저. 이 노수저는 숟가락인데, 놋으로 만든 숟가락인데,
이 노수저는 삶의 무게일까? 가족의 무게일까? 아니면은 그 노비로 살아왔던 오랜 세월 역사를 상징하는 것일까? 또는 어, 아무리 이를 해도 채울 수 없는 밥그릇일까? 먹고 사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 노수저를 끌어들였을까? 이 노수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번 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메타포의 힘 보자. 이 부분.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아버지의 키는 117cm, 몸무게는 32kg이었다. 은강생활 초기에 나는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다. 아버지의 키는 50cm밖에 안 돼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조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노수저. 이건 아무래도 역사와 관련되는 것 같죠. 오랜 세월을 암시한 것처럼 보이죠. 푸른 녹이라는 게 말이에요. 푸른 녹이 낀 노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다.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그 노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불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볕을 받아 뜨거워진 노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나는 수저 끝을 들어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은 노수저 안에서 오므라들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의 노수저를 잡아 흔들었다. 아버지의 꿈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서 꿈인 줄 알겠는데 이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보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카툰 같은 걸 잘 그리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노수저 안에 잠든 아버지의 모습, 푸른 녹이 있는. 그러면 이 메타포가 훨씬 더 분명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징의 힘이 무엇인지. 이런 문장들을 몇몇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딱 뽑아서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기만 해도 아주 좋은 글이 될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펜지꽃과 아버지 수저. 이게 시 아닌가? 그렇죠?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노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다. 이거 행가리만 잘하면은 그대로 한 편의 시가 됩니다. 잘 쓴 소설들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까 시처럼 소설을 잘 쓴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한강 소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올가 토카르축이라는 폴란드 작가도 그렇고요. 예, 음, 마짐나리드인가? 이란 작가도 그렇고요. 이란계 프랑스 작가죠. 그리고 킴 투이라는 베트남 작가도 그렇습니다. 짤막짤막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소설을 씁니다. 그냥 시적인 문장으로 소설을 쓴 작가들이 있는데 생각난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독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강 흰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게 뭐야? 소년연가도 그렇죠. 그리고 올가 토카르축크라는 폴란드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암 마지딘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란계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나이 페르시아의 수업이라는 훌륭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가 토카르축크는 방랑자들, 태고의 시간 같은 걸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킴 투이라는 베트남계 캐나다 작가가 있어요. 킴 투이. 이런 작가 작품 보면은 시적인 문장 구성으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자,
예, 아버지의 수절한 메타포 잘 보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난장의 아버지의 꿈입니다. 앞에서 메비우스 띠와 메비우스 입체로서의 클라이시의 병 얘기하면서 이양 대립의 구도 대결이 비극적으로 이양 대립의 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영수가 자본가를 살해함으로써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건 사랑의 세계가 불가능하다라는 비극적인 세계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었죠. 난장의 아버지의 꿈 또는 난장인의 꿈이겠죠. 꿈은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난소공은 끝까지 보여줍니다. 만약에 어정쩡하게 화해를 하거나 영수와 이 경훈이가 자본가의 아들인 경훈이가 뭐 손을 잡거나 이랬다면은 이 소설은 싸구려가 되죠. 끝까지 팽팽하게 이 대결을 끌어가지. 그 사이에서 독자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둘이 만나는 게 불가능한가? 이 이양대립 구도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나 희망이나 꿈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문학이 우리에게 가하는 인식적 충격이에요. 인식의 충격이에요. 그 인식의 충격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계속 이 세계와 인간과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가야지. 궁극적으로는 나를 바라보는 이 방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도 순진하게 난장의 아버지가 꾸는 이런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바로 실현될 것이라고는. 이런 소설을 왜 읽느냔 말이야. 근데 이런 상태로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이에서 고민해야 돼. 사이에서 이 세계와 이 세계가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지. 팽팽하게. 그러면은 우리는 요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사유를 펼쳐가야 되지. 그래야 지금과 조금 다른 삶들이 가능해질 거란 말이야. 여기 사유. 만약에 문제가 딱 해결된다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소설은 좋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런 독자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어른 독자들이라면은 이 팽팽한 긴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을 수 있단 말이지. 자, 난장의 아버지 꿈 보자.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알겠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를 걸었다. 사랑이라면 나옵니다. 난소공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자, 이런 문장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한단 말이야. 공인한단 말은 공적으로 인정한단 말이지. 지나친 부의 축적은 부끄러운 것이야. 그리고 그건 사랑의 상실이라는 것이지.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네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집들의 뜰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날아 들어갈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이런 세계, 이런 세계.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죠. 이 이양대립 구도가 무너지고 정말 이런 세계로 가는 게 큰 방향성을 할진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세계, 이 낙원으로 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이 낙원이 바로 메비우스 입체의 세계인지도 모르죠. 불가능성의 세계. 이 유토피아를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줄 알면 사람들은 꿈을 꿔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집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불가능한 꿈, 불가능한 사랑. 이게 난장의 아버지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 꿉니까? 불안의 포로가 돼서 꿈꿀 능력까지 빼앗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난장의 아버지의 꿈은, 김부리의 꿈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건 황당무계한 꿈처럼 보이기도 하죠. 황당무계하지만 이 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싸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라고 그랬죠. 도스토옙스키가 황금 시대를 향한 꿈이 없이는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를 꿈꾼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가장 서정적인 운율에 실린 노래가 바로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이 존 레논의 이매진은 꼭 들어봐야 돼요. 존 레논 이매진. 국가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종교도 없고 천당과 지옥도 없는 그저 푸른 하늘만 있는 이 세계 꿈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 이게 80년대 젊은이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었죠. 70년대 젊은이들. 그리고 이 부분, 그런 집들에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부분 딱 있는 순간에 나는 오스카 와일드가 떠올랐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아나요?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알죠?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로 유명하죠. 행복한 왕자. 이 행복한 왕자는 동화로 아주 유명한데, 오스카 와일드는 워낙에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에서 정말 인간의 영혼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속에서의 인간의 영혼,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책을 보면은 욕심쟁이 거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에 이게 나옵니다. 이 동화를 읽고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아주 욕심 많은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이 자기 성을 떠나 여행하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거인의 성에서 놀았단 말이야. 그 거인의 성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성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새가 와서 울고 해서 아름다운 성이 됐다는 거지. 근데 욕심쟁이 거인이 와가지고 이 어린이를 다 쫓아내버리니까 추운 겨울만 계속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뒤가 바뀌었나? 그런 얘기예요. 딱 오스카 와일드가 떠올랐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잘 알죠? 정말 유명한 아일랜드의 작가죠. 살로메라는 희곡으로 유명한데 희곡뿐만이 아니고 도리언 그레이 초상, 중요한 작품이죠. 그리고 제목이 또 기억이 안 난다. 어디 갔더라 그 책이?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 서신들이 있어요. 중요한 옥중에 쓴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거짓의 쇠락, 맞아요. 거짓의 쇠락,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는 이상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시인,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리고 난소공을 두고 동화적이란 말을 많이 하지. 이런 데서도 바로 드러나요. 동화와 환상이 만나죠. 동화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이 소설과 만나서 새로운 이 장르의 소설을 나왔지. 네, 이런 것들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재밌죠. 소설 하나 읽는다는 게 정말 많은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마무리인가? 여기가 마무리네요. 어느 자본가 후의 불안. 앞에서 얘기했었지, 맨 앞에. 그러면은 정말 이 자본가들은 행복할까? 늘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여기가 천국일까? 그 어마무시한 높은 담장을 올려놓고 끝없이 그 불안했던 그들의 삶은 어떨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입니다. 경운이가 등장하죠. 경운이가 화자가 돼서 이 서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영수가 자신의 숙부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정 얘기, 한지섭의 증언, 이런 게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꿈을 꾸죠. 어느 자본가 후에 경운을 얘기합니다. 이 불안을 잘 보세요. 나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깨기 직전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가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한때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의 두 눈과 가슴 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올렸다. 큰 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긴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깼다. 이 경운의 불안 또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운이가 마지막에 자기가 약해 보이면은 아버지에게 무실당할 것 같다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랑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밝고 큰 목소리로 떠들 말들을 떠올리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사랑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경운이는 얘기한단 말이야. 사랑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강하게. 그리고 화난 척, 화나다, 밝은 척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면의 불안은 얼마나 깊겠는가. 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곡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네, 이 자본가의 시선을 자본가 후의 불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단편을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앞에 배치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네. 너무 길어졌어요. 이런 부분들, 문장들 잘 뽑아서 여러분들의 난소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역사의식 문제 상당히 재밌어요. 다 먹고 살만한 애들 집안 애들은 다 뭡니까? 뭐 친일을 했거나 친독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윤호 아버지인가요? 윤호 아버지 친구인가 누군가는 평전 이기붕 이승만의 그 하수인 노릇을 했던 그런 이기붕의 평전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봐봐. 지섭은 윤호 할아버지 친구의 손자이다. 그 할아버지들은 벌써 전에 돌아갔다. 지섭의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고향을 떠나 살았다. 밖에서의 생활은 끔찍했다. 바람에 날아가는 썩은 조밥을 먹고 밤에는 얼음 속에서 추위와 싸웠다. 그는 풀을 찧어 그 풀물에 염색한 무명함격 군복을 입고 살았다. 그는 날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일본 군인을 죽였다. 10년 이상 바람찬 땅에서 그가 쫓기며 싸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지섭의 할아버지 얘기를 한단 말이지. 독립투사였던 거지. 독립투사가 싸워서 얻은 것은, 쫓기며 싸워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는데 육교 위에서에 나오는 그 전향한 친구 그 전향이 아니죠? 전향한 게 아니고 그 교수 있죠, 교수. 학생들의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기업체의 우두머리로 온 그 박쥐라는 제목의 주간이 있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되냐면은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위해 일했다. 그의 아버지가 한 일도 비슷한 것이었다. 도서관에 가면 지금도 그의 아버지가 쓴 인간 이기붕이라는 글을 지난 신문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 잘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스쳐 지나가듯이 툭툭 던지는 말인데 역사라는 것도 다 퇴적층처럼 이 등장한 사람들의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 신혜의 신혜가 딸애한테 하는 얘기도 보세요. 아빠는 엄마는 너희만 했을 때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꽤 열성적인 운동을 했었어. 할아버님은 중국,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하와이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더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른이야. 이런 부분들. 45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갈무리해서 이 역사와 현재가 어떻게 만나는지 고민하는 것도 재밌고요. 여기 또 교육 문제도 재밌고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양희은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좀 낯설 텐데 여러분들 어머니는 아마 알지도 모르겠어요. 172페이지 있는데 어느 더운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몸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80년대에 또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청소부의 그 에피그램 그 화두 같은 그 화두의 의미도 잘 생각해 보고요. 읽을 게 아주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죠 이제. 자본가의 불안까지 했죠.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모리츠 코넬리스 애셔라는 네덜란드의 동판 화가입니다. 이 동판 화가가 그린 동판화의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폭포라는 그림이고요. 이건 워터 앤 스카이입니다. 착시 형식을 통해서 앞뒤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설명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여기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가 이쭉 변해가는가 싶더니 새로 날아가요. 이건 또 뭔지 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을 보다 보면은 메비우스의 띠나 클랜시 병이 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스 코넬리스 애셔라는 이 동판화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학과 현대과학, 과학, 그리고 철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나는 이 정도만 힌트로 알려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분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길다, 그지? 알아서 잘라서 잘 들으세요. 재밌게 책 읽는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또 모자란 게 많아요. 빠뜨린 게 많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난소공을 다른 기회에 강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오늘 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